안녕하세요. 과학책 수다를 떨고 있는 자팍다식 고3입니다. 그에 묻어가는 김사서입니다. 국립과천과학관 과학책 수다 9번째 시간인데요. 과학책 수다 책 선정은 저희가 솔직히 되게 힘들어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그리고 고민도 많이 하는데요. 오늘 이번 9번째 소개할 도서는 칼 세이건의 에덴의 용입니다. 왜 이 책으로 선정했냐고 하면 보통 저희가 칼 세이건이라 그러면 천체 물리학자로 많이 알고 계시는데 이 책에서는 전혀 다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칼 세이건 하면 사실 너무나 유명한 천체 물리학 천문학자인데요. 78년에 이 책을 썼는데 이게 본격 뇌 과학서입니다. 그러니까 에덴의 용이라는 제목 딱 보시면 제목 보고 딱 처음에 이렇게 생각하셨죠. 막 용이니까 용이 막 불을 뿜고 막 영웅들이 나와서 칼 휘두르고 마법이 막 난무하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게 판타지 소설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죄송하고요. 이제 제가 너무 좋아하는 거긴 한데 뭐 왕자의 게임이나 뭐 반지의 제왕, 호빗 같은 그런 거 기대하셨다면 죄송합니다. 네, 고3님이 좋아하는 그런 류의 책은 아니고요. 에덴의 용은 인간의 뇌가 인류 발전 과정에서 어떻게 변화해서 지금 우리의 뇌가 되었는지를 신화와 성경의 이야기를 빗대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는 책이고 1978년에 출판되어서 그해 퓰리처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제1장 우주력에서부터 제9장 지식은 우리의 운명까지 9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저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죠. 맞습니다. 이게 저자 소개부터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 저자 소개 고사님께서 특히나 좋아하실 것 같은데 신나하시면서 소개 부탁드리는데 너무나 유명한 저자 칼 세이건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칼 세이건 저희가 어릴 때는 이제 듣기만 해도 막 마음이 이제 두근두근하는 이름이었거든요. 너무 유명한 이름이고요. 사실 과학 분야에서 뭐 부르의 베스트셀러다. 그 뭐 제일 많이 팔린 책 중에 하나가 그죠? 뭐죠? 코스모스. 그렇죠. 코스모스. 맞습니다. 너무 두꺼워가지고 김사선님 좀 싫어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여튼 천체 물리학이나 이 천문학에서는 너무 유명하신 분인데 사실 이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류학이나 생물학도 사실은 다루고 있고요. 칼 세이건 하면은 사실은 과학 연구보다도 뭐 있으시지만은 과학 대중화라든지 다른 과학자들한테 이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그런 면모가 되게 강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그것만 하신 건 아니고요. 20대 때부터 이미 나사의 기술 고문으로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마리너부터 파이오니아나 뭐 보이저 되게 유명하잖아요. 바이킹, 갈릴레오, 마지막에 패스파인더 화성 탐사선이거든요. 거기까지 다 온갖 종류의 우주 탐사선에 다 계획에 다 참여하셨어요. 그러니까 대중적인 이미지랑은 또 다르게 연구자로서의 업적도 굉장히 대단하신 거죠. 사실 대중적으로는 과학 대중화의 아이콘 같은 느낌이었죠. 네, 맞습니다. 이게 미국에서는 천문학 하면 칼 세이건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책도 유명한데요. 사실 다큐멘터리 꽤 유명합니다. 이제 어렸을 때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얼마 전에 또 새로 리뉴얼해서 나온 게 있거든요. 근데 옛날에 처음에 방영했던 당시에는 다른 드라마 작가들이 싹 다 파업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게 볼만한 게 요거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이게 운이 있었네. 그쵸. 될 아니고요. 될 분 될인 거죠. 네, 될 분은 또 됩니다. 네. 그죠. 근데 하여튼 요 다큐멘터리 추천드리는데 다 보시기 힘들면요. 한 에피소드는 꼭 보시길 추천드리는데 창백한 푸른 점이라고 있습니다. 칼 세이건의 나레이션을 딱 넣거든요. 굉장히 조금 길진 않고 한 5분에서 7분 정도 되니까요. 우주라는 이 너무나 거대한 곳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들, 왕이나 농부나 영웅이나 겁쟁이나 아버지와 어머니 모든 사람들이 저 태양빛 속에 떠다니는 진짜 먼지, 티끌 그 위에 살았던 거죠. 그게 지구인 거죠. 우리의 자만심이 얼마나 이제 덧없는 건지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천문학 하시는 분들은 다 겸손해지신대요. 하여튼 저는 이 영상 사실 맨 처음에 봤을 때 되게 늦은 밤에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마음이 쫙 가라앉고요. 눈물이 찔끔 나더라고요. 늦은 밤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나이가 들면 여성 호르몬이 뭐 분출한다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니, 늦은 밤이라서 그래요. 늦은 밤이어서 그렇습니다. 늦은 밤이어서 그렇고요. 아, 맞는 것 같은데. 네. 하여튼 네, 늦은 밤이라고. 네, 늦은 밤이어서 네, 그렇습니다. 우선 알고는 있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토록 매력적인 칼세건이 이야기하고 싶은 인지과학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고삼님, 우선 이 책 서문에 보면 인간의 긴 유년기를 재미있게 풀어놓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그 인간 수명이 사실 굉장히 다른 동물에 비해서 길잖아요. 그렇다고 유년기도 사실 긴데요. 이게 부모의 보호 아래서 이제 환경이나 문화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되잖아요. 유년기 동안 사회화를 하게 되는데 학습이라는 게 이제 유전적인 조절이 아니라 비유전적인 이제 인간의 뇌 덕분이다.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이 책에서는 자연과의 흥정이다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되게 재밌는 표현인데요. 아이들이 이제 오랜 기간 키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동물들 같으면 뭐 금방 성체가 되고 이제 금방 부모한테서 독립을 하게 되는데 저희는 꽤 오랜 기간 이걸 학습을 시키고 지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근데 대신에 새로운 것을 이렇게 오랫동안 배우는 이 학습 때문에 인간이 이런 학습 능력 때문에 인간 전체의 종한테는 생존 기회가 훨씬 크게 부여된 거죠. 되게 좀 그럴듯한 것 같아요. 그럼 좀 그럴듯하긴 한데 뭐 전 인류적으로 보면 생존의 문제까지 다룰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 고삼님도 애를 키우고 계시고 뭐 저도 애를 키우고 있는 입장이지만 애 키우는 건 되게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그쵸? 맞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예전보다 현대에는 뭐 학습해야 될 게 너무 많이 늘었잖아요. 저 교육도 오래 시켜야 돼요. 맞습니다. 네. 그런 것도 힘든데 사실 또 사회 분위기 학구열이 좀 높다 보니까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부모님들 힘내시라고 전하면서 서문에 이어서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는데요. 제 1장에 우주력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면 제일 처음 문장에 되게 그 명언을 남기셨어요. 세계는 어마어마하게 늙었고 인류는 너무나도 어리다. 되게 명언이죠. 요 한 장 한 장 앞에 딱 요약하는 말을 써놓잖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직관력이 좋으신 것 같아요. 딱 요약을 너무 잘했어요. 명언인 것 같아요. 우주력을 읽어보시면 왜 그렇다고 느끼실 텐데요. 사실 150억 년이나 된 우주 역사를 딱 1년으로 압축을 한 거거든요. 뭐 지구 형성부터 지구 생명 진화, 인간의 역사를 1년이라 딱 본 거죠. 그러니까 우주가 생긴 1월 1일을 대폭발의 날이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태양은 9월 9일 날 탄생한 거죠. 한참 지났죠. 근데 지구 탄생은 9월 14일. 지구에서 생명을 출현한 건 9월 25일. 근데 계속 진화를 했어요. 인간은 언제 등장하냐? 12월 31일 오후 10시 반에 등장해요. 그러니까 1시간 반 전에 인간이 나타난 거야. 그러니까 인간 너무나 어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주년의 첫째는 딱 끝이 난 거죠. 이제 이 두 번째 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이게 너무 보잘것없는 거죠. 아까 제가 창백한 푸른 점 얘기했었잖아요. 비슷한 거죠. 어쨌든 우주력의 두 번째 해에서는 지구와 그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 이게 인류한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분별력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우주력으로 보면 우리 인간이 차지하고는 이 시간은 정말 찰나의 순간이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지구에 이제 우리 문명을 꼽혀왔잖아요. 인간이 여러 생명 중에. 그러니까 책임감도 무거운 거죠. 이 지구력이라는 용어가 에덴의 용에서 처음 쓰여졌고 또 다른 저술 활동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고요. 이명현 박사님 있잖아요. 천문학자. 네. 그 에덴의 용에 대해서 평가를 하셨어요. 이제 코스모스를 만든 바로 주인공이다 이게. 인류 진화의 역사가 이제 쭉 고찰을 한 거죠. 그래서 인간 뇌의 발달이나 인간 지성의 발달사를 진짜 깔끔하게 정리한 책이다. 되게 요약을 잘 하셨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요즘 보면 비키스토리라는 말 되게 유행이잖아요. 네. 우리가 좋아하는 그 하라리부터 해가지고 다 비키스토리 유행인데 이 책이 그 바로 비키스토리의 원초인 거죠. 하여튼 그리고 맞다. 이 과천과학관에도 요 자연사관 딱 오시면요. 지금 개관했잖아요. 들어오시면 입구로 싹 들어오시면 요 우주력 표시한 곳이 있어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자연사관에는 24시간으로 보는 지구의 역사라는 패널로 설명하고
나오고 있으니까 과학관 방문하실 때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2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제 2장은 유전자와 뇌인데 우리 주변에서 좀 특별하게 뛰어나거나 아니면 이상한 행동을 할 때 흔히 쓰는 용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돌연변이라고 하는데 이 돌연변이가 진화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었다고 그래요. 맞습니다. 사실 인간이 굉장히 커다란 또 생물이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10개의 생식세포당 1건 정도 돌연변이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이 말이랑 무슨 뜻이냐면 10% 정도는 다음 세대 구성을 결정하는 새로운 유전적인 변화를 겪게 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런 돌연변이라는 게 굉장히 무작위로 발생하고요. 거의 모든 돌연변이는 사실 생물한테 해롭습니다. 그러니까 또 돌연변이의 거의 대부분 또 열성이에요. 그러니까 즉각 발현되지도 않습니다. 근데 돌연변이가 생겼다 하면 그거는 몇 세대에 걸쳐서 굉장히 점진적인 진화의 산물인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부분 돌연변이라는 게 환경에 부적합하다 그랬잖아요. 그럼 금방 사라지거든요. 근데 기존 개체보다 환경에 훨씬 더 잘 적응하면 살아남죠. 그러면 그런 돌연변이 계속 축적되면서 진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돌연변이라고 하지 말고 진화했구나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진화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저는 포켓몬이 생각나는데 갑자기 부사님 피카츄가 뭐로 진화하는지 아시죠? 그거 알죠. 라이츄, 피카츄, 라이츄 딱 하잖아요. 그래요? 그럼 꼬부기는요? 꼬부기 뭐였지? 꼬부기는 어니부기로 진화하죠. 그 정도까진 몰랐네요. 그래요? 네. 근데 우리는 정말 이게 이 정도까지밖에 모르는데 포켓몬 덕후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아예 외계어로 진화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포켓몬 이름이 너무 어려워. 그렇죠. 어려워. 지금 어니부기도 지금. 그러니까 틀렸는데. 네. 그러니까 피카츄랑 꼬부기 그저 마자용 이런 애들은 제가 알아요. 근데 네. 너무 진화한 애들까지는 어렵더라고요. 완전 외계어. 그렇죠. 네. 힘들어요, 이거. 진짜. 근데 이거 과학관에 보니까 여기 포켓몬 잘 출몰하는 데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핸드폰 들고 옛날에 왔다 갔다 하던데. 그렇죠. 특히 점심시간에 많이 왔다 갔다 했었죠. 저희 직원 중에 이 포켓몬 그 게임 레벨이 40인치고 40이 돼서 포켓몬 지도의 과학관 구조를 등록한 직원이 있대요. 그래요? 네. 근데 그 구조물을 등록하면 그 주변에 포켓몬들이 자주 출현을 한대요. 그분 영향인 거예요, 그러면? 네네. 대단하네요. 찐덕후네. 네, 찐 덕후입니다. 와, 뭐지 이거? 오씨. 되게 40레벨까지 가는데 너무 힘들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거 엄청나게 많이 걸어야 되는 게임이더라고요. 네. 이거 엄청 걸어 다니니까 이제 그분 말랐죠. 어떻게 하셨어요? 많이 걸어 다니는 게임이니까 저 같은 사람들한테는 되게 좋은 게임이네. 제가 아는 분들도 이것 때문에 막 강릉까지 가시고 하루에 막 6시간씩 걸어 다니셨대요. 그거 잡겠다고. 알만한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저희가 진화 얘기까지 하다가 포켓몬까지 갔는데요. 아무튼 그 레벨 40까지 가신 분은 용갈이라고 불러달라고 하시는데. 그래요? 아이디인가요? 네, 그냥 부캐 같은 거죠. 네, 용가리님 일에 지장이 되지 않게 잘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네, 저희는 계속 2장으로 이어가겠는데요. 뇌의 절대적인 무게보다 뇌와 몸의 무게 비율이 지능과의 상관관계를 따지는데 더욱 훌륭한 지표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인류가 진화하는 과정을 쭉 보면요. 뇌의 크기가 시간이 지날수록 되게 커졌거든요. 지금 성인 뇌는 한 1375g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한 1.5리터 정도 되는 거죠. 우리 콜라 페트병, 그죠? 네. 코로 시작하는 그거 네. 1.5리터, 딱 그 정도가 뇌 용량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커지긴 했지만 이제 단순한 뇌의 크기보다는요, 뇌랑 몸의 무게, 그러니까 뇌 무게랑 몸의 무게 비율이 되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뇌 무게가 더 무거운 쪽이 지능이 더 발달했다라는 연구 결과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파충류랑 포유류랑 비교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파충류하고 포유류를 비교하면 같은 무게라고 했을 때 포유류의 뇌 무게가 훨씬 무거웠고 실제로 포유류가 더 지적인 동물이라고 이 책에서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룡은 사실 뇌가 되게 작았대요. 공룡은 엄청난 덩치에 비해서 진짜 조그만 뇌를 가지고 있어가지고요. 사실 아까 말한 이런 지표들로 볼 때는 인간이랑 그리고 돌고래, 포유류죠. 그리고 어류 중에서는 상어가 굉장히 똑똑한 녀석인 거고요. 참고로 이제 우리가 예전에 바이런경 얘기했었잖아요. 이 책에 나옵니다. 바이런경은 뇌가 아주 무거웠대요. 천재에서 그런 것 같은데 되게 또 신기한 건 아인슈타인은 별로 아니거든요. 그냥 평균? 그렇죠. 평균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리고 사실 머리가 크다고 하면 일단 뇌가 클 확률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가능성이 있고요. 머리가 크기 때문에 뇌가 클 수 있는데 몸무게도 커요. 이게 무거워가지고 비율이 안 좋아. 비율이 안 좋다 보니까 지능은 그저 그럴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은데 그 포켓몬 잡으러 다니면서 다이어트 하면 이게 비율이 맞아지지 않을까요? 그럼 더 지적인 고3님이 되실 것 같은데. 그러네요. 그런 방법. 살 좀 빼겠습니다. 네. 하여튼 이런 뇌 발달에 2번의 기폭제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첫 번째는 뭐냐 하면요. 이게 아까 파충류에서 포유류로 진화했다 그랬잖아요. 그게 2억 년 전에 파충류에서 포유류로 이제 넘어갈 때고요. 두 번째는 이제 대충 아시겠지만 인간 이외의 영장류들에서 인간으로 진화할 때, 그때 이제 조금씩 다릅니다. 뭐 몇백만 년 전인 거죠.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 2번 딱 뇌 크기가 이제 커지면서 지능이 엄청나게 발달하게 된 거죠. 고3님 혹시 뇌의 가소성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렇죠. 그 뇌가 이제 고무차륵 있잖아요. 걔들처럼 말랑말랑 해가지고 모양이나 형태를 바꾸는 것이 이제 좀 쉬운 거죠. 그렇다 보니까 충분히 학습을 통해서 뇌의 일정한 부분들을 발달시킬 수 있다. 요게 뇌의 가소성인데요. 그렇게 딱 보면은 우리가 뭐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내가 말을 안 들어.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애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잘 머리가 나빠서 공부 못 해요. 근데 사실 맞지 않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2장에서 예로 든 실험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 장에서 보시면 쥐를 이용해서 실험을 합니다. 이제 하나의 집단에서는 단조롭고 되게 반복된, 그러니까 막 건조한 환경을 주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집단한테는 되게 변화무쌍하고요. 막 생기 넘치는 막 환경을 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런 후자에 속한 집단들의 쥐가 대뇌피질의 무게나 두께가 엄청나게 증가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화학적 특징이 변화한 거예요. 뇌의 그 화학적 특징이 변화하는 것을 보여준 거죠. 사실 지적 경험이라는 게 생리학적인 변화가 수반된다는 걸 딱 보여준 거죠. 운동을 많이 하면 근육이 커지는 것처럼 뇌가 그렇게 변한다는 걸 입증을 한 거죠. 그래서 뇌의 가소성이란 게 해부학적으로 어떻게 조절되냐는 걸 잘 보여준 거죠. 아이들이 뭐 포기하고 싶을 때 핑계로 아까 금방 말씀하셨듯이 난 머리가 나빠서 못해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럴 때 아이들한테 뇌의 가소성에 대해 설명해 주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 애들이 저도 그런 얘기 했었던 것 같아요. 괜히 핑계 대거든요. 야, 이게 그렇게는 화를 내지 말고, 그거 아니야 이렇게 하시지 말고 과학적으로 머리나 뇌를 많이 쓰면 쓸수록 좋아져.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아이들은 우리 부모님들이 과학책을 읽더니 달라지셨네 이렇게 좋아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과학적으로 그래. 네. 그렇게 부드럽게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또 넘어가 보겠는데 뇌의 가소성뿐만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능 정보 또한 되게 어마어마하다고 여기 2장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기 또 재밌는 부분인데요. 뇌랑 컴퓨터 저장 용량을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능 진화의 의미를 또 한 번 더 확인을 하는 건데요. 이제 시냅스 결합으로 이제 마음의 상태가 이제 우리가 결정이 된다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이게 우주 전체 양성자 수보다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 뇌 안에 있는 시냅스가 결합하는 경우의 수가 엄청나게 큰 수예요. 2의 10의 13제곱이라고 합니다. 계산이 안 되는 그렇죠. 엄청 큰 수죠. 한 사람의 특성이란 게 이 우주에서도 얼마나 유일무이한가. 모든 양성자 그러니까 보다 많다는 거죠. 사실 이렇게 큰 수 보니까 생각이 딱 나는 게 있는데요. 김 사장님 구글 아시죠? 구글.
네, 저희 저번 시간에 팡 얘기하면서 구글 얘기. 그렇죠. 팡의 지, 구글이죠. 네. 근데 구글 원래 이름이 구골이었어요. 구골이요? 그렇죠. 처음 들어보시죠. 이제 구골이 10의 100승이에요. 얘도 되게 큰 수네요. 그렇죠. 이게 원래 가장 큰 수를 얘기할 때 예로 드는 수입니다. 구골. 이게 사실은 구글을 처음 만들 때 레리 페이지가 세상의 모든 정보를 체계화해서 찾을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해서 구골이라고 이름을 지으려고 했대요. 근데 투자자가 자기한테 이제 투자를 하면서 수표를 줬는데 10만 불인가 줬대요. 근데 구골이라고 써야 되는데 구글이라고 쓴 거예요. GOGLE. GOGOL을 안 쓰고 딱 줬는데 이 이름이 되게 마음에 든 거예요. 구글보다 구글 입에 이상하게 붙잖아요. 그래서 근데 또 심지어 구글닷컴이라고 다른 데서 또 쓰고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구글이라고 된 겁니다. 구글이 그러면 구골이 될 뻔한 재밌는 이야기 해주시는데요. 역시 자팍타식 93님 다 오시네요. 네. 아유.